지금 달러와 강세의 움직임이 특히 트럼프가 실제로 되면서 트렌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105 레인지가 아니라 105에서 110 레인지로 바뀔 수 있다. 1450원 일단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뭐 1800을 가고 2000을 깨지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2300에서 2500을 한 5년 가는 거예요. S&P는 6000, 8000만 가는데 아이고. 미치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환율 얘기를 좀 해보면 달러와 강세의 요인을 볼 때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트럼프가 내년 1월부터 대통령이 되면 이게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글로벌 달러를 보면 여러 가지 강세 그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그냥 조금만 한 발짝만 물러서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으면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좋고 대개 이런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가 돼요. 보통의 경우. 그 다음에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달러가 약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우는 아주 묘하게 미국만 좋은 거예요. 미국이 소프트 랜딩 할 것 같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소프트 랜딩을 할 것 같고 또 미국이 강력한 기술력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빅세븐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유럽도 별로 안 좋고 일본도 안 좋고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들은 뭐 다른 얘기고 그렇다고 보면 그 두 가지 이슈로도 충분히 달러가 오를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트럼프가 들어오니까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말로는 달러 약세를 얘기를 하지만 뭐 관세를 올리고 세금을 줄이면 채권을 많이 발행할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테니 미국 이자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럼 미국 이자율이 높게 유지가 된다면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금 환율에 미치는 트럼프 효과잖아요. 그런데 그 세 번째 트럼프 효과라는 게 사실 트럼프가 되지 않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와 강세의 움직임이 상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또 특히 트럼프가 실제로 되면서 이 트렌드가 바뀐 게 상당한 뭔가 잠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트렌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로도 봐도 예전에 딱 2년 전에 114였던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빠졌다가 100에서 105, 107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 레인지 상단에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107을 뚫고 올라가서 114는 못 가더라도 한 110 정도는 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10 정도는? 불과 3%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110 정도로 간다고 하면 2년 전에 달러 인덱스 114 되고 킹 달러하고 난리 났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레벨을 보면 114 갔을 때 달러 원이 1,450원이었거든요. 정확하게 1,445원인가 그랬어요. 1,450원이었고 달러에는 152였어요. 그런데 달러에는 그 이후에 162까지 갔으니까 162를 탑으로 놓고 보면 지금 고점까지 1,400원 잡으면 한 4%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 엔도 한 4% 정도 되면은 160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원도 지금 오늘 뭐 한국은행 개입이 아주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강하게 나와서 한 10원 정도 밑으로 빼놔서 1,400원 밑으로 내려놨지만 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글로벌 달러가 여기서 운 좋게 내려가면 무슨 이유든 간에 그러면 1,400원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겠지만 글로벌 달러가 잘 내려오지 않고 다시 107을 트라이하고 110 쪽으로 올라가면 달러 원도 고점을 1,450원으로 올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고 대표님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DXY인데 지금 현재 오늘은 음봉이거든요. 제일 끝에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07을 살짝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데 지금 이제 106.53까지 내려와 있는데
뭐 기술적 지표는 달러 쪽에 과매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클리로 바꾸겠습니다. 위클리로 바꾸면 여기거든요. 말씀하신 네, 제가 107. 말씀한 게 저거고 여기가 말씀드린 게 107 저거고 아닙니까? 예. 저 왼쪽 높은 게 지금 114고 여기가 107이고 여기가 114란 예. 말이죠. 예, 뭐 107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하는 거죠. 이 상황이죠. 예, 이 예.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인덱스가 거의 한 89 라운드에서 이중 바닥 만들고 막 네. 강하게 왔고 네.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한참을 헤매다 이제 100, 또 이제 107인데 큰 그림 보시면은 이거잖아요. 네. 큰 그림 보시면은 어쨌거나 2002년부터 해서 글로벌 달러 약세, 아들 부시 때부터 해서 글로벌 달러 약세 하다가 금융위기 터지니까 오히려 다들 달러 없어서 절절매던 그 시절이 있었고 네. 뭐 양적 완화한다고 달러 약해졌다가 유럽 쟤들 보세요. 유럽 형편없어에서 달러 강으로 갔다가 네. 뭐 이런 세월 보내고 나서 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기에 이게 지금 느낌이 여기서 그냥 107에서 막힌다. 다시 내려올 것 같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데 예. 단기적으로는 네. 내려올 수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는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 이슈가 큰 이슈가 있는 게 지금 네. 트럼프 이슈죠. 트럼프 예, 이슈가 예. 있고 예. 그리고 또 미국 이자율 쪽에서도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자율보다 지금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기준 금리도 예. 지금 마켓이 생각하는 거는 점도표는 금년 말에 그러니까 4.5 내년 말에 3.5 그 다음에 3.0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프라이싱을 보면 뭐 지금 한 번 25bp 한 번 더 내야 4.5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내릴 확률이 지금 한 60% 정도로 뭐 며칠 사이에 많이 내려왔지만 오히려 이제 동결 가능성이 뭐 동결 한 40% 가능성도 가까이. 있지만 네. 아직도 그래도 그래도 내린다고 뭐, 보니까 네. 내린다고 치면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장 프라이싱도 지금 그러니까 내년 말이요. 25년 말 시장 프라이싱이 3.5예요. 4.5에서 한 25bp씩 4번 정도 3.5. 아니요. 그렇죠. 4.5에서 3.5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예요. 3.5가 점도표고요. 3.5는 점도표로 찍혀 있는 거고 이미 4%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2번밖에 안 내린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시장에서의 네, 시장 네, 금리가 네, 네. 거기까지 한 걸 보면은 지금 뭐 점도표를 다시 바꾸긴 하겠지만 기준금리도 그렇고 또 장기금리 움직임도 지금 4.4까지 올라가 있고 결국 미국 금리가 잘 안 내릴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큰 변화예요.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올라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미국 금리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안 내려오는 이유가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네. 그 정도만 돼도 좀 기다렸다가 내려가려나 이럴 텐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가 좋아. 네. 계속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 그런 거 없어. 어허.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가 간 양극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야.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난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그래서 말은 트레이드와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무역과 이민 정책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바로 하루 전에 뭐 IRA 법에 대해서 관련돼서 난 이렇게 하겠다. 저런 식으로 가는데 트럼프 스타일이 워낙 밀어붙이니까 네. 불확실한 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가 자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우리만 잘 살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지 그런 분위기에서 잘 모르겠고 나부터 잘 살아야 되겠어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 사실 요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을 될 때도 바로 하루 전만 해도 뭐 너무 박빙이라서 확정되는데 오래 걸릴 거라는 등 이런 소리 많이 했지만 아주 일부 사람들은 제가 알던 사람들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워낙 괴팍하니까 내가 트럼프를 지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점잖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돌아서서는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찍는다는 거거든요. 결국 지난 6개월 동안 지금 보여준 아까 그 차트에서 지금 크게 변한 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자국 우선주의로 변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다 같이 그런 대로 공조를 하는 분위기다가 나만 잘 살겠다고 다 같이 가면 결과는 뭡니까? 양극화죠. 양극화면 결과는 너무너무 뻔하죠. 미국은 이기고 약한 나라들은 지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이자율도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면서 경제는 발전을 하고 또 요즘 뭐 주식시장의 화두는 뭐니 해도 기술력이잖아요. AI. 이런 거는 미국이 거의 다 독점하고 있고 예. 지금 뭐 반도체가 중요하고 어쩌고 하지만 반도체라는 게 결국 AI와 그런 혁명을 위한 밑에 부품일 뿐이잖아요, 사실. 예. 지금 상품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뭐 조금씩 나오나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미국과의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런 분위기는 1년 전에 있었나요? 6개월 전에 있었나요? 저는 상당히 최근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펀더멘탈이 좀 움직였죠. 그래서 뭐 제가 물론 틀릴 수 있는데 요번에 달러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탑에 왔으니까 트럼프가 이래서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다.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서 정말 달러가 굉장히 높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100에서 105 레인지가 아니라 105에서 110 레인지로 바뀔 수 있다. 105에서 110 레인지로. 그렇다면 원하는 1350원에서 1450원 레인지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전보다는 원화 쪽이 워낙 약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비교적 달러를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운 좋게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5 레인지로 내려가면 이번에도 1410원 한번 찍고 내려가는 걸로 잘 유지가 되겠지만 여기서 글로벌 인덱스가 그야말로 110 쪽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한국은행이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급하게 움직일 때는 항상 네. 그랬듯이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외환시장이 이렇게 가둬져 있는 예. 시장이거든요. 한국은행이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4월에 1,400원 갔을 때 꾸준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가 우리 최 부총리가 나오셔서 1,400원 이상으로 못 가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한마디에 그날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회복을 못했어요. 그 1,390여 원에 있던 게 내려가서 다시는 안 올랐거든요. 예. 그게 그야말로 정부가 보여주는 힘이거든요. 예. 그때는 신뢰가 좀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때하고만 딱 비교를 해보면 어떤 신뢰가 없냐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 한국은행이 그동안 몇 가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감히 해본다면 첫 번째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기를 너무 낙관했어요. 그 1분기 엄청 높게 나왔잖아요. 우리 GDP는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예, 예, 미국은 예. YOY로 나오지만 우리는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1년치 더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1분기 굉장히 높게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 왜 이렇게 높게 나온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영부영 지나갔어요. 그게 1.6인가 나왔죠? 그거 4번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5.2인가요? 5.4인가요? 말도 안 되는. 1.6에 4번 거 4, 6, 24, 6.4. 뭐 그렇게 나오죠. 연율 한 그러니까 6.5, 6.6 너무 되죠.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와 갑자기 높게 나온 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거의 못 내렸어요. 2분기에 마이너스 나왔어요. 네. 일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 1분기가 그래서. 예. 그러면서 0.5 얘기했잖아요. 그게 0.1 나왔어요. 0.5와 0.1 작은 건가요? 작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0.4지만 그게 5.0과 5.4가 아니잖아요. 지금 0.1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금년의 목표 2.4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기자회견에 뭐라 그랬어요? 산술적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를 너무나도 낙관했어요. 경기는 돌아올 것이다. 수출도 살아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랬는데 잘 되지 않은 거거든요. 경기를 낙관하다가 보니까 예.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금리 인하라든가 하는 정책은 굉장히 멀리하고 예.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많이 했어요. 뭐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교육 정책이라든가 지방화 정책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꾸 뭐 총재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저 얘기를 왜 할 정도로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도 내리지 않고 네. 뭐 이자를 왜 내려요? 경기가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이자를 내렸을 때도 한 번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실질 금리를 내려가지 못하게 뭐 창구지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 부동산 양극화 때문에. 예. 저는 양극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동산이 올랐다기보다는 일부 지역만 오르고 지방은 내렸잖아요. 뭐 상업 지역은 또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 양극화를 보고 이자율을 인하는 했지만 실제 이자율이 인하되지 않도록 창구지도 은행들한테 말을 많이 했다고요. 금감원이나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올렸죠. 올랐죠. 더 올랐죠 지금. 그것도 네. 앞뒤가 좀 일관성이란 면에서 그럴 거면 뭐하러 내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경기를 잘못 본 실수.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행이 보는 환율의 결정 요소는 이자율 차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환율 이렇게 1,400원까지 가기 전에도 환율이 좀 올라간다면 이자율을 우리나라 이자율을 내리면 미국과의 이자율 차이가 벌어지니까 원화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야. 그래서 겁나서 나는 이자를 못 내릴지도 몰라. 환율이 다음번에 이자율 결정의 중요한 요소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그게 상당히 큰 어떤 거기는 변화였죠.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나라의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의 이자율 차이가 가장 큰 중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자율을 내일 아침에 내리면 뭐 하루 이틀은 달러원이 위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내려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 달러를 보면은 네. 지금 환율을 보면 굉장히 미국과 나머지 전체거든요. 예.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예. 미국과 전체인데 지금 미국과 보면은 선진국 유로하고 예나는 이자율 차이가 중요한 변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과 일본은 자본시장이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머징 마켓을 생각해 보세요. 네. 브라질,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한국 이런 데를 보면 그 나라의 이자율 차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나라 경제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보는 거죠. 예. 경기가 좋을 것인지 이 나라 경제가 괜찮을 것인지 그쪽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머징 마켓인가요? 선진국인가요? 제가 보기에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자율 차이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확실한 그 비전 그런 걸 보여주고 우리나라 기업은 이렇게 하고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줘서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내고 경기 부양책 안에 금리 인하가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강세가 되지. 그거는 지난 몇 달 동안 아시아 통화들 중에 상당히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자율 차이가 벌어졌다고 뭐 약세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경기가 나쁠 것 같으니까 약세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좋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쪽이 아니라 지금 방향이 틀려서 결국은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 두 번째 환율에 대한 오해. 이 두 가지로 지금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투자가들과 많은 외환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실 한국은행이 저는 상당한 금액을 팔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10원 정도 내렸잖아요. 예. 오늘 가만히 놔뒀으면 더 많이 오를 건데 그러니까 안압학으로 하면 15원 이상이거든요. 예. 15원 이상 내리려면 상당한 돈이 들었을 거예요. 예. 지난 4월 때에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었어요. 예. 이번에는 상당히 들었어요. 아마 내일도 막으려면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금 1,400원 밑으로 살짝 내려놨는데 예. 이 1,400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오늘 힘으로 한번 밀어붙였으니까 물론 오늘만 나온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 가장 메이저하게 나왔는데 마침 메이저하게 나온 날 제가 출연하게 돼서 너무 잘 됐는데 예. 메이저하게 나왔는데 메이저하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 최소한
1, 2주는 버텨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내일 만약에 올라버리면 뭐 신뢰가 가뜩이나 지금 없는 신뢰가. 그래서 중앙은행은 실질적인 액션보다도 신뢰가 그야말로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환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본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그러니까 외환의 문제가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슈가. 네. 한국 자본시장이 지금 튼튼하지 못해서 자본 유출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원의 가장 큰 문제도 지금 자본 유출이거든요. 그렇다면 자본 유출이 된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짚어 보면 저도 연초에 그냥 농담 삼아 우리나라 연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미국이 한국보다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금년에는 미국이 좋을까 한국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연초에 많이 했어요. 뭐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네. 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결론은 완전히 나버렸죠. 30% 이상 차이가 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미국이 좋고 한국이 나쁜 걸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나쁠 거라고 이 정도까지 나쁠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나쁠 거라고 생각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말 맞추기 좋아하는 제가. 네. 첫 번째가 아마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력 없는 기업. 그러면서 소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실력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농담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보에 비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결국 뭡니까? 삼성전자 지금 뭡니까 진짜. 뭐 진짜 너무하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실력에서 좀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신뢰 잃은 대주주. 신뢰를 잃은 대주주. 지금 고려아연 같은 거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무슨 신석기 시대나 일어날 일들을 지금 대주주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신뢰가 뭐 형편없는 거고. 근데 세 번째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부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을 것, 그렇게 잘하지 못할 것이다. 이 3가지 예측으로 저는 한국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꼭 미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제 주장은 그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다양하는 게 아니라 다 옮긴 사람이 다 맞은 거죠. 미국 주식 저렇게 올랐죠. $1 올랐죠. 한 50% 차이 날 거예요. 국내 주식 갖고 있는 거하고.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한번 실망을 줬는데 여기서 뭔가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자본시장의 문제와 지금 우리나라 고환율의 문제가 거의 그 원인이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대책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 돌아서면 언제 돌아서느냐 이게 투자가의 관점이잖아요. 예. 그거의 관점은 이 3가지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실력을 되찾을 노력이 하고 있느냐. 뭐 삼성전자 오늘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스타트 포인트로는. 그리고 두 번째 대주주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입니다. 네. 상법 개정 안 하고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상법 개정이 과연 되느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정부는 지금 뭐 여야가 갈려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좀 경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경기에 대해서 낙관만 하지 말고 어저께인가요? 대책회의 한다고 하고 나서 발표한 게 뭐가 있었나요? 뭐 한두 개 얘기했지만 뭐 어저께 그거 하고 오늘 환율 개입한 거? 그거 정도? 뭐 삼성전자한테 얘기해서 이거 했나요? 잘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미팅을 한 다음에 뭐 발표도 변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정부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일이 안 되다 보면 이제 형님 욕하는 거는 사실인데 뭐 참 어려우니까 그래도 형님들이 좀 도와줘야 뭐 삼성전자는 국민주인데 삼성전자가 어려우면 그다음에 우리 2차 전지 그 기업들 많잖아요. 어려우면 IRA 그런 것도 트럼프하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조금 뭐 뭐 우리 빼달라는 게 아니라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정치력과 외교력을 좀 발휘를 해주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보호해주고 기업을 보호해주면 그 기업들이 또 그 국가의 경제를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와중에 기업의 가치인 주식시장이 괜찮아지고
그럼 투자가 더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을 가는 고리를 우리 형님들이 정부에서 좀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냥 네. 내깔아놓고 보고 있으면 그게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진짜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하셔갖고 조금 쉬시라는 차원에서 네, 저도 네. 한번 정리를 네, 해보면 네.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환율 결정 이론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금리 격차였거든요. 네. 인트레스트 디퍼런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은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금리인 통화가 강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는 네. 진짜 1BP를 두고 지옥까지 간다는 게 네. 자금의 속성인데 네. 그런지는 몰라도 이머징은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이 네. 우리 지금 이제 무역 수지, 경상 수지보다 포트폴리오 수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보다 우리가 지금 미국 가서 미국 주식 사고 국채 사고 뭐 코인 산다고 나가는 돈이 더 크니까. 더 커요. 예. 그러고 중국만 하더라도 얼마 네. 전에 지준율 인하 무슨 뭐 LPR 인하 이런 거 했을 때 그 금리 격차만 갖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위안화는 약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가 나왔을 때 위안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로 갔다는 거는 네. 그걸 통해서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다시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위안화 강세로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환율 결정 이론에서 금리 격차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네. 예. 특히 최근에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국가 간의 양극하고 미국의 우선주의잖아요. 예.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에 미국이 자기네 우선주의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립니까? 그런데 워낙 강한 데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살 길 찾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예. 개입도 제 생각이 그런 게 이 네. 개입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네. 그 실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구두 개입이라는 것이 파워풀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 실제 물량 개입, 진짜 달러를 팔거나 네. 사거나 하는 실제 인터벤션이 단행됐을 때 네. 시장을 갖다가 막 죽여놓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만이 이 구두 네. 개입이 그럼요. 그야말로 구두 개입만으로도 네. 저는 그랬거든요. 네. 저 신참 때 한참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저 샀다 팔았다 할 때 네. 외화 자금 과장이라고 인포맥스 화면에 외화 자금 과장 무슨 구두 개입만 떠도 환율이 벌벌 떨었습니다. 예. 벌벌 떨었고 네. 그때 진짜 최중경 국제금융국장 1급 국장이 차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도 아니고 네. 대통령도 아닌 국장이 네. 뭐라고 하면 진짜 외국 여계 애들도 덜덜 떨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국장 요즘은 약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바로 그냥 부총리예요. 네. 구두 개입이. 네. 왜 이렇게 구두 개입에 신뢰가 좀 예. 네, 신뢰가 예. 예전만 못하고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자본 이동이 중요해졌냐면 전체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많이 됐고요. 네. 아무래도 뭐 무역 전쟁을 하고 트레이드 쪽에서 텐션이 된다 하더라도 기술 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는 거는 맞거든요. 우리 전부 구글한테 돈 내고 애플한테 돈 내고 있잖아요. 네. 개인들도.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점점 중요해지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니 해도 각 국가의 국가 우선주의가 지금 일어난 지가 한 2, 3년 됐나요? 시진핑이 난리 칠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 무역 마찰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서 코로나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각국 우선주의로 돌고 그게 다른 나라들이 할 때는 문제가 좀 적었는데 미국이 하니까 강하고 또 마침 지금이 미국이 가장 강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기술이 중요한데 예. 지금 뭐 인터넷 관련돼서 AI 관련된 뭐 모든 기술은 미국이 독점했다고 봐야죠. 예. 아주 조그만 부분을 뭐 네덜란드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갖고 있는 것이지 중국을 제외하고는 뭐 제대로 된 뭐 지금 빅테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저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 이거는 뭔가 펀더멘탈하게 큰 게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그만 게 변한 게 아니라 큰 것이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파월이 어저께 얘기해서 이자율이 조금 앞으로 천천히 내릴 것 같아. 이 정도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뭔가 저 뿌리부터 뭔가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동안의 레인지 다시 환율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보여주셨던 대로 주로 114에서 100까지 내려온 다음에 100에서 105 레인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107은 가끔 갔지만 근데 지금 107까지 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레인지가 바뀌는 게 아니냐. 105에서 최소한 105에서 110 뭐 심하면 107에서 114의 레인지로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러면 위쪽까지는 아니더라도 105에서 110 레인지로 달러 인덱스가 바뀐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어디가 있겠느냐. 저는 뭐 이런저런 계산으로 나름대로 쭉 점치고 보고 하면 1,450원 그냥 일단 1,450원 보이는 거죠. 아래로는 그러면 아래로는 1,350 아래도 힘들다고 글쎄요. 보십니까? 환율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조금 나쁜 쪽으로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거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따라 올라가는 정도. 이미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글로벌 달러가 따라가는 정도. 네, 따라가는 정도. 이미 사실 내려왔잖아요. 114일 때 1,450원이었던 게 지금 107일 때 1,400원이니까 이미 좋아졌으니까 위로는 따라가는 정도인데 그래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1,450원 한 번 받지만 잠깐 받잖아요. 1,500원, 1,600원 생각만 하기도 싫잖아요. 지금 1,400원인데 확률적으로는 1,500원 될 확률과 1,400원 될 확률이 딱 반이에요. 1,600원 될 확률과 1,200원 될 확률이 딱 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200원은 그렇지만 1,600원은 뭐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쪽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것도 부담되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여기서 만일에 내려갈 때 원달러가 따라 내려갈 수 있느냐. 올라갈 때는 글로벌 이슈가 문제지만 내려갈 때는 이제 한국 이슈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자본 이슈. 야, 조금 세상 좋아졌는데 내가 왜 한국에다 투자를 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뭐가 있어? 미국이 난 거 아니야?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나는 앞으로 30년 동안 투자하고 싶어. 매일같이 트레이딩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한번 봤잖아요. 2번 봤죠. 올해 보고 작년에 보고. 그러면 많이 하겠죠. 제가 엊그저께 아구탕을 먹었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 그분들 절대 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경동시장에 거기 상당히 그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이고 하신 분들인데 허름한 옷들 입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도 뭐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허름한 데서 이제 소주 먹고 하는데 그분들 테슬라 얘기하고요. 애플 얘기로 2시간, 3시간씩 얘기하더라고요. 앞 테이블에서도 뒤 테이블에서도. 아구찜 드시면서? 예전에는 그거 다 삼성전자 얘기하고 2차 전지 얘기하시는 분위기였거든요. 결국 진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일 큰 걱정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항상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최악을 생각해 보잖아요. 야, 최악은 뭔가?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뭐 1,800을 가고 2,000을 깨지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2,300에서 2,500을 한 5년 가는 거예요. 아이고. 미치는 거죠. 저기 뭐 S&P는 6,000, 8,000만 가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뭐니 해도 지금 뭐 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매번 분기 탱천하지만 상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상법부터 바꾸고 그래서 대주주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를 좀 잡아줘서 아니 대주주가 뭐예요?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주식 오르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주식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환율에 관련돼서는 조금 조심할 시기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가겠지.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르다. 저는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1,400원을 다시는 내일부터 한 몇 년 동안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또 보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이 오늘은 힘 한번 썼잖아요. 이게 또 안 먹히면 한번 봤잖아요. 한국은행 그렇지 않아도 좀 신뢰가 없었는데 진짜 아니네.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번에 이제 뭐 상당한 뭐
뭡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데 오늘 상당한 개입이 있었을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여느 때 비해서 개입 타이밍은 좋았는 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나마 꺾일 만한 시점이었고 예, 때리고 나서 또 내렸고 또 삼성전자 그것도 좋았고, 나와줬고 그리고 하니까. 어제 어쨌든 발표도 했고 네. 그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때린 것 같고 뭐 잘 하시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는 무조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하는데 예, 무조건 인정하는데 오늘 보니까 예. 이제 우리 김주성 대표님의 환율 관련한 메시지는 제가 이제 정리가 되네요. 네. 상당히 비대칭적인 것이 네. 달러가 강해지면은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107을 두고 공방인데 이게 107을 뚫고 110, 114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봤던 그 고점으로 가면은 우리는 또 끌려 올라간다 환율은. 네. 그런데 글로벌 달러가 다시 여기서 하향 안정화된다고 해서 우리 환율도 반드시 따라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은 네, 딱 그겁니다. 상방으로는 조금 더 열어두되 하방은 조금 네, 맞습니다. 한계적이다. 네. 이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고 우리 질풍가도님 한번 찾았습니다. 질풍가도님이 삼성이 네. 3조를 받아준다 하니 네. 내년 2월까지 최소 외국인들은 3조 이상 추가 매도입니다. 이 말씀은 대표님의 어떤 시장에 대한 뷰, 우리 한국 경기에 대한 뷰,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짐작과 우리 질풍가도님이 보시는 이 말씀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자사주를 개입하니까 아 요번에 팔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도 삼성전자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거를 좋게 판단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비중이 50% 조금 넘어요. 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예전에 네. 비해서 한 52%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예. 역사적으로도 50% 밑으로 거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팔 만큼 팔았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그 PBR도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도 좀 너무한 거는 맞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험악한 꼴을 당하는 그 이유는 예. 삼성전자도 잘못했지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대주주들의 뭐 진짜 고려아연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그런 일들. 그다음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 낙관. 예. 너무 낙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부도 예. 한국은행도 그래요? 낙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강조하시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더 급선무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봐서는 소위 말하는 어느 세월에 싶은 생각이 아직도 들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상법 개정 말씀드리면 왜 저는 상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상법 개정은 그 경영인의 책임이 회사에만 있지 않고 주주한테 있게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왜 해야 되냐면 요번에 고려아연 경우에도 보면은 특정한 거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할 때 제3자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헤지펀드니 PE니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보면 얼마든지 조항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그 조항만 있으면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한테 해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배임이거든요. 예, 예. 그럼 감옥 가거든요. 그럼 이사들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른 쪽에서 법들이 조금씩 너무 헷갈리게 돼 있는 법들을 다 조정하지 않더라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고쳐집니까? 몇 년 동안.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평소 대비 강하게 이제 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 대다수 우리 국민들 서민들을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사실은 대표님의 뷰가 틀려야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삽니다. 이 환율이 여기서 예. 더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 금융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임계치인데 여기서 조금 더 혼란이 오거나 더 무너지면 이제 그 임계치가 뭐겠습니까? 99도에서 100도로 가서 이제 팔팔팔 끓고 이제 뚜껑 열리고 그냥 뭐 데이고 뭐 난리 나는 건데 벌써 여기저기서 곡소리도 날 뿐만 아니라 가정 집안이
흉흉해지는 데가 많이 많아요. 봤어요. 아니 봤어요. 남편은 마누라 몰래 했다가 네. 또 아내는 남편 몰래 했다가 많이 봤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이 전전긍긍하는 이 모습들이나 아우 뭐 그러니까요. 뭐 인덱스 자체가 뭐 코스닥이 뭐 15% 막 이렇게 빠지면 개별 종목은 그러니까요. 진짜 뭐 예. 끝은 아유 이번에는 대표님 좀 틀리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또 들어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